제발 살려주세요. 산속 절벽 끝에서 70이 넘은 노인이 두 손으로 바위를 붙잡은 채 간신히 매달려 있었습니다. 노인의 절규를 들은 영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절벽 끝으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는 순간 힘겹게 매달려 있는 노인과 발밑에는 수십 미터 아래로 아찔한 낭떠러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노인의 손이 바위에서 떨어지려던 순간 손 놓지 마세요. 버티세요. 영자는 바닥에 배를 깔고 납작하게 엎드려 두 손으로 노인의 팔을 잇는 힘껏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몸이 동시에 절벽 아래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산골 노처녀는 절벽 끝에 매달린 이 노인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작은 기적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깊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버스도 들어오지 않는 외딴 산자락, 굽이굽이 비포장 흙길을 한참 올라야 겨우 닿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마을이라고 해봤자 집이 몇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마저도 사람이 떠나고 비어버린 집들이 여럿이었죠. 가을이 깊어가면서 산을 뒤덮은 나뭇잎들이 하나둘 붉고 노랗게 물들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풀벌레 소리도 잦아들기 시작하는 계절이었습니다. 그 가파른 산길을 오르는 여자가 있었어요. 45. 김영자였습니다. 이 산골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었어요. 허리까지 내려오는 검은 머리를 뒤로 대충 묶었고 낡아서 뒤꿈치가 닳아버린 고무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지팡이 하나를 짚고 다른 손으로는 염소줄을 쥔 채 가파른 산길을 묵묵히 올랐어요. 시집 한 번 가지 못한 채 나이를 먹어버렸지만 영자는 그 사실을 딱히 서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눈이 점점 나빠지는 어머니 곁에 있어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었으니까요. 염소 3마리를 몰며 산길을 오르는 것이 매일 반복되는 일이었어요. 풀이 많은 곳에서 실컷 뜯어먹게 해주고 해지기 전에 내려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 염소들이 영자와 어머니의 소중한 생계였어요. 염소 젖을 팔고 가끔 새끼를 팔아서 생활비를 보태는 것이 이 두 모녀의 살림이었습니다. 그날도 영자는 여느 때처럼 산길을 오르고 있었어요. 발밑에는 낙엽이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났어요. 바람이 불자 나뭇잎들이 우수수 떨어지며 영자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산새 한 마리가 머리 위 나뭇가지에서 짧게 울더니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염소 3마리 중 막내 녀석이 갑자기 줄을 끊고 숲 안으로 달아나 버렸어요. 눈 깜짝할 사이였습니다. 영자가 잠깐 발밑에 돌을 피하려고 시선을 내리깐 그 짧은 순간에 녀석이 줄을 획 잡아당기더니 숲속으로 튀어버렸죠. 3마리 중 가장 작고 가장 발이 빠른 놈이었습니다. 평소에도 틈만 나면 달아나는 버릇이 있었어요. 한번 달아나면 어디로 숨었는지 찾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야, 거기서. 이 녀석이 또. 영자는 지팡이를 치켜들고 뒤를 쫓기 시작했어요. 나뭇가지를 헤치며 숲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밑은 돌부리가 많고 낙엽이 두껍게 쌓여 미끄러웠어요. 오르막 경사도 제법 가팔랐습니다. 숨이 금세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저 녀석을 오늘 밤 안에 찾지 못하면 산짐승한테 어떻게 될지 몰랐으니까요. 한참을 헤매며 걸었습니다. 그런데 염소는 보이지 않았어요. 발자국도 없었고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해가 산 너머로 뉘엿뉘엿 기울고 있었어요. 나무 사이로 들어오던 햇살이 점점 가늘어지더니 어느 순간 주변이 어스름하게 변해갔습니다. 발밑에 돌과 뿌리가 제대로 보이지 않기 시작했어요. 바람도 아까보다 차가워졌습니다. 영자의 마음이 조금씩 조여들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이놈 때문에 어머니 혼자 두고 이게 뭐야. 혼잣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저녁이 되면 어머니는 마루 끝에 앉아 영자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리셨어요. 눈이 많이 나빠지셔서 혼자서는 불도 제대로 켜지 못하셨습니다. 밥도 혼자 차려 드시기 힘드셨죠. 어서 찾아서 내려가야 했어요. 영자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나뭇잎 스치는 소리, 바람 소리, 멀리서 우는 새 소리만 들렸어요. 염소 울음소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바람결에 무언가가 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어요. 산속에서는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리니까요.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소리도 있고, 짐승이 풀을 헤치는 소리도 있고, 그냥 귀가 만들어낸 소리도 있었습니다. 영자는 발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만 지나갔어요. 헛들은 건가 싶어서 다시 발을 때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또렷하게 들렸어요. 살려줘. 온몸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짐승 소리가 아니었어요. 바람 소리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사람 목소리였어요. 기운이 바닥난 사람이 있는 힘을 다 짜내듯 내뱉는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설마 사람이야? 영자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무와 어둠뿐이었어요. 망설여졌습니다. 발밑은 미끄럽고 어둠은 점점 짙어지고 있었어요. 소리가 난 방향을 가늠해 보니 마을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가까이 가지 말라고 당부하던 절벽 쪽이었습니다. 아래로 수십 미터는 좋게 되는 깎아지른 낭떠러지였어요. 한번 발을 헛디디면 끝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근처는 얼씬도 하지 않았어요. 두 발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런데 또 들렸어요. 이번에는 더 가늘게. 거의 들릴 듯 말 듯하게. 제발 누구 없어요? 영자의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머리가 시킨 게 아니었어요. 그냥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나뭇가지를 붙잡으며 한 걸음씩 절벽 쪽으로 다가갔어요. 발밑을 살피면서 조심조심 나아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쳤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마침내 절벽 끄트머리에 다다랐습니다. 영자는 무릎을 굽히고 땅을 짚으며 천천히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그 순간 숨이 딱 멎어버렸습니다. 한 노인이 매달려 있었어요. 절벽 아래로 툭 튀어나온 바위를 두 손으로 붙잡은 채 버티고 있었습니다. 두 발은 허공에서 버둥거리고 있었어요. 손등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바위 표면에 긁히면서 작은 돌 조각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저러고 버텨온 걸까요? 노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눈 아래가 거무스름하게 꺼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서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흐트러진 채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온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노인은 고개를 들어 위를 올려다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노인은 남은 힘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짜내듯 외쳤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 목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떨리고 갈라진 목소리였어요. 그 짧은 한마디 안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절박함이 담겨 있었던 걸까요? 영자는 그 눈빛을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눈빛이었어요. 살고 싶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영자의 두 손이 땅을 꽉 짚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영자의 두 손이 땅을 꽉 짚은 채로 굳어 있었습니다. 절벽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노인의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살고 싶다는 눈빛, 제발 놓지 말아달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래를 다시 내려다봤어요. 아찔했습니다. 수십 미터 아래로 뾰족한 바위들이 삐죽삐죽 솟아 있었어요.
영자가 무릎을 짚은 채 발밑에 흙을 건드렸더니 부스러져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바닥에 닿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만큼 높은 곳이었습니다. 저 아래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는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었어요. 노인의 손이 또 한 번 미끄러졌습니다. 손가락 2개가 바위 끝을 겨우 걸치고 있었어요. 손등에서 흘러내린 핏줄기가 바위를 타고 방울방울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팔 전체가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오래 저러고 버텼던 걸까요? 버틸 힘이 바닥나고 있다는 게 위에서도 느껴졌습니다. 이제 끝이야. 노인이 힘없이 중얼거렸어요. 눈꺼풀이 스르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체념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그 순간 영자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안 떨어졌잖아요. 눈 감으면 안 돼요. 목청껏 소리를 질렀어요. 그냥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노인의 눈꺼풀이 다시 떠졌어요. 가늘게 뜬 눈으로 영자를 올려다봤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영자는 빠르게 주변을 훑었습니다. 절벽 끄트머리 바로 옆 팔뚝만큼 굵은 소나무 뿌리 하나가 땅 위로 길게 드러나 있었어요.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어요. 영자는 허리춤에 묶어온 염소줄을 끌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매듭이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손가락으로 비틀고 또 비틀었어요. 겨우 풀렸습니다. 줄을 소나무 뿌리에 2번, 3번 단단히 감았어요. 온 힘을 다해 잡아당겨봤습니다. 뿌리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버텨줄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줄의 나머지 끝을 자신의 허리에 둘렀어요. 배꼽 아래쪽을 단단히 감고 매듭을 잇는 힘껏 조였습니다. 허리를 파고들 만큼 꽉 묶었어요. 줄을 잡아당겨 흔들림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목숨줄이었으니까요.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영자는 절벽 끄트머리에 바짝 다가 앉았어요. 2 다리를 절벽 아래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땅바닥에 배를 깔고 납작하게 엎드렸어요. 발끝으로 절벽 윗땅을 힘껏 눌러 몸이 미끄러지지 않게 고정시켰습니다. 허리에 감긴 줄이 팽팽하게 당겨졌어요. 소나무 뿌리가 버텨주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그 상태에서 상체를 절벽 아래로 최대한 내밀었어요. 2 팔을 쭉 뻗으며 몸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노인과의 거리가 생각보다 멀었어요. 손끝이 닿을 듯 말 듯 했습니다. 영자는 턱이 절벽 끝 바위에 닿을 만큼 몸을 더 내밀었어요. 줄이 허리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배가 바위 모서리에 쓸렸어요. 따갑고 아팠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손끝이 노인의 팔에 닿았어요. 영자는 2 손으로 노인의 팔뚝을 잇는 힘껏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온몸 무게가 고스란히 2 팔로 쏟아졌어요. 어깨가 빠질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절벽 아래로 끌려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허리에 감긴 줄이 팽팽하게 버텨주지 않았다면 같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손 놓지 마세요. 제가 잡았어요. 버티세요. 영자가 이를 악물고 소리쳤어요. 노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만 가늘게 뜨고 영자를 올려다봤어요. 당겨야 했습니다. 영자는 엎드린 채로 2 팔꿈치를 땅에 짚었어요. 그리고 발끝으로 땅을 힘껏 밀어내며 상체를 뒤로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땅바닥에 끌며 뒤로 밀렸어요. 그 움직임이 2 팔로 전해지며 노인의 몸이 위로 당겨졌습니다. 어금니가 삐걱거렸어요. 팔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깨가 타는 것 같았어요. 목덜미에 핏줄이 솟았습니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어요. 한 번 당기고 버티고 또 당겼습니다. 쉬지 않았어요. 당길 때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땀이 이마에서 턱을 타고 뚝뚝 떨어졌어요.
손바닥이 땀으로 미끄러웠지만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절대로 놓을 수 없었어요. 노인도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듯 발을 바위에 갖다 댔습니다. 발끝으로 바위를 밀어 몸이 올라가도록 도우려는 것이었어요. 힘이 거의 없어 보였지만 그 작은 움직임이 보탬이 됐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노인의 몸이 위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영자는 숨을 헐떡이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로 계속 당겼어요. 배가 바위에 쓸려 따갑고 허리는 줄에 짓눌려 얼얼했습니다. 그래도 손을 놓지 않았어요. 두 팔에 온 정신을 다 쏟아냈습니다. 노인의 가슴이 절벽 위로 넘어왔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영자는 이를 더 세게 악물었어요.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한 번 더 세게 당겼습니다. 온몸이 뒤로 밀리며 노인의 허리가 절벽 위로 올라왔어요. 노인의 두 다리가 허공을 벗어나 절벽 위 땅바닥을 쿵 하고 밟았습니다. 그대로 두 사람이 땅바닥에 쓰러졌어요. 한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귓가를 스쳤어요. 영자는 땅바닥에 엎어진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바닥이 불에 댄 것처럼 쓰라렸습니다. 어깨는 욱신거렸고 배는 바위에 쓸려 따가웠어요. 허리에 감긴 줄을 손으로 더듬어 간신히 풀어냈습니다. 줄이 닿았던 자리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몸을 겨우 뒤집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별 하나가 희미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옆을 봤어요. 노인이 땅바닥에 쓰러진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가늘게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손등의 피는 굳어가고 있었어요.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어요. 한참 뒤 영자는 팔꿈치를 짚고 몸을 일으켜 노인을 내려다봤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흙투성이가 된 채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주름이 깊게 파인 얼굴은 흙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찢어진 옷소매 사이로 긁힌 상처들이 보였어요. 곱게 차려입었던 흔적이 남아있는 옷이었는데 이제는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찢어진 옷소매 아래 노인의 손목에 뭔가 반짝이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흙이 묻고 긁혔지만 한눈에 봐도 예사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영자가 평생 차본 적도 본 적도 없는 시계였어요. 이 산골 절벽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습니다. 손마디는 굵고 거칠었는데 그 시계만큼은 전혀 달랐어요. 영자는 미간을 찌푸리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이 어른은 누구이고 어쩌다가 이 절벽에 매달리게 된 걸까요? 서둘러야 했습니다. 노인을 이대로 절벽 위에 두었다가는 밤사이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산 위로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고 있었고 바람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안 됐어요. 지금 당장 내려가야 했습니다. 영자는 노인의 상태를 빠르게 살폈어요. 눈은 감겨 있었지만 가슴은 가늘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손등의 상처에서는 피가 굳어가고 있었어요. 얼굴빛은 잿빛이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남아있을 것 같지 않았어요. 혼자 걷는 건 무리였습니다. 업어야 했어요. 영자는 노인 옆에 등을 돌리고 바닥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노인의 팔을 자신의 목에 조심스럽게 걸쳤어요. 그런 다음 천천히 무릎을 펴며 일어섰습니다. 노인의 몸무게가 고스란히 등으로 쏟아졌어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영자는 이를 악물었어요. 두 발을 땅에 단단히 고정시키고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한 걸음. 그냥 한 걸음씩만 가면 됐어요. 걸음을 뗐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훨씬 위험했어요. 낙엽이 두껍게 쌓인 바닥은 미끄러웠고 돌부리가 곳곳에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어지면서 발밑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발끝으로 바닥을 더듬어야 했습니다. 등에 사람을 업은 채로
이 산길을 내려가는 것은 영자에게도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한 손으로는 나뭇가지를 잡고 한 손으로는 노인의 팔을 붙든 채 천천히 발을 옮겼습니다. 노인은 등에서 축 늘어진 채 가늘게 신음을 냈어요. 그 희미한 소리가 오히려 영자에게 힘이 됐습니다. 살아있다는 신호였으니까요. 한참을 내려오다 갑자기 발밑에 낙엽이 미끄러졌습니다. 영자의 몸이 옆으로 크게 휘청했어요. 순간적으로 옆 소나무 줄기를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껍질에 긁혀 따가웠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등에 엎인 노인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영자는 노인의 팔을 더 단단히 붙잡고 잠깐 멈춰 숨을 골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시 발을 뗐어요. 걸으면서 자꾸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 어른이 왜 저 절벽에 매달려 있었던 걸까요? 발을 헛디딘 것 치고는 이상했습니다. 등산을 나온 사람이라면 이 깊은 산속까지 저런 차림으로 혼자 올 리가 없었어요. 옷이 등산복이 아니었습니다. 구겨지고 찢어지긴 했지만 처음에는 제법 잘 차려입은 옷이었던 게 분명했어요. 넥타이 자락이 옷깃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 산속에서 넥타이라니요. 그리고 의식이 흐릿한 채로 중얼거린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민서가 왜? 영자는 못 들은 척 지나쳤지만 사실은 똑똑히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이었어요. 그 짧은 한마디에는 분노도 아니고 그리움도 아닌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배신당한 사람이 내뱉는 목소리 같기도 했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등을 찔린 사람의 목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걸 생각할 때가 아니었어요. 일단 내려가야 했습니다. 한참을 더 내려오니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영자의 집이었습니다. 낡은 흙집 처마 아래 달린 작은 전등 하나가 어둠 속에서 노랗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불빛을 보는 순간 영자의 두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안도감이었는지 지침이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어요. 그냥 다리에 힘을 더 줬습니다. 조금만 더. 저기까지만 가면 됐어요. 마당에 들어서자 방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박순덕이 마루 끝에 서서 어둠 속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눈이 많이 나빠진 탓에 잘 보이지 않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영자의 등에 뭔가 엎여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순덕이 마루에서 내려와 종종 걸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영자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 사람 누구냐? 영자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짧게 대답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안으로 모셔야 해요.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노인을 방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순덕이 재빨리 이불을 폈어요. 영자는 노인을 조심스럽게 이불 위에 눕혔습니다. 노인의 몸이 바닥에 내려앉는 순간 가늘고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그래도 눈은 뜨지 못했습니다. 순덕은 말 한마디 없이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잠시 뒤 따뜻한 물을 대야에 담아 들어왔습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의 몸에 밴 손길이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뭘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영자는 찬장을 뒤져 소독약과 헌 헝겊을 꺼냈어요. 예전에 어머니 발목을 다쳤을 때 사두었던 것들이었습니다. 노인의 손등부터 닦아냈어요. 바위에 긁혀 피딱지가 여러 군데 앉아 있었습니다. 소독약을 헝겊에 적셔 조심조심 닦아냈어요. 노인의 손이 거칠었습니다. 손마디가 굵고 손바닥에는 오래된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혀 있었어요. 젊은 시절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친 손목에 감긴 시계는 여전히 번듯했어요. 흙이 잔뜩 묻어 있었지만 닦아내면 빛이 날 것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영자가 평생 본 적 없는 종류의 시계였어요. 순덕이 따뜻한 물수건을 노인의 이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 다음 노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작은 전등 불빛이 노인의 얼굴을 노랗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순덕의 손이 그 자리에서 딱 멈췄습니다. 노인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덕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노인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고개를 조금 앞으로 내밀었어요. 뭔가를 떠올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믿기지 않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려는 것 같기도 했어요. 순덕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모아졌습니다. 주름진 두 손이 가볍게 떨리고 있었어요. 영자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노인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노인의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떠졌습니다. 처음에는 실눈으로 떴어요. 초점 없이 천장을 바라보다가 옆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앞에 순덕이 있었어요. 노인의 눈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순덕도 굳어버렸어요. 방 안에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이상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들 사이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어딘가에서 헤어졌던 사람을 수십 년 만에 다시 마주한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어요. 놀라움과 믿기지 않음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영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방 안 공기가 가만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방 안에 깊은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전등 불빛이 세 사람의 얼굴을 노랗게 비추고 있었어요. 노인과 순덕은 서로를 바라본 채 굳어 있었고, 영자는 그 사이에 앉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밤바람이 낮게 울고 있었어요. 그 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노인이었어요. 이불 위에 반쯤 기댄 채로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를 겨우 짜냈습니다. 혹시 해장국집 하던 분 맞습니까? 순덕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해장국집. 그 단어가 어디선가 들려온 것 같으면서도 선뜻 연결이 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노인의 얼굴을 다시 바라봤어요. 노인은 힘겹게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전 공사장 근처에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순덕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어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낯선 노인을 걱정하는 눈빛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달랐어요. 기억의 어딘가를 더듬어 들어가는 눈빛이었습니다. 뭔가를 찾으려는 듯 아니면 찾아진 것이 믿기지 않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영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두 분이 아는 사이예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여전히 노인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노인도 순덕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천천히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내리깔았어요. 주름진 두 손이 가볍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억누르는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정리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영자는 눈치를 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자신이 없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서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순덕이 낮게 말했어요. 영자야, 있어라. 영자는 그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조용하지만 무게가 실린 목소리였습니다. 영자는 무릎 위에 손을 얹고 가만히 기다렸어요.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기억을 더듬어 올리는 것처럼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노인이 먼저 자신의 이름을 밝혔어요. 제 이름은 강태훈입니다. 영자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미간이 살짝 좁혀졌어요. 강태훈.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였는지 라디오에서였는지 이 산골까지도 가끔 흘러들어오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정확히 어디서 들었는지 금방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노인의 얼굴을 다시 바라봤어요. 순덕은 눈을 내리깐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강태우는 말을 이어갔어요.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힘이 없어서 가늘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또렷했어요. 비가 오던 저녁이었어요. 저는 그날 어느 가게 처마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흘을 굶었고 가진 것도 없었어요. 사업이 완전히 망했고 믿었던 사람한테 전 재산을 날린 뒤였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끝내버리고 싶었어요. 영자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오므라들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저를 부축해 가게 안으로 데려갔어요. 아무 말도 없이요. 뜨끈한 해장국 한 그릇을 제 앞에 놓아줬습니다. 국물 냄새를 맡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버려진 것 같았던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것 같아서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다 큰 어른 남자가 국밥 한 그릇 앞에서 어린애처럼 울었어요. 방 안이 고요했습니다. 영자도 숨을 죽인 채 듣고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도 남았는데 그분은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목에 걸고 계시던 금목걸이를 풀어서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젊은 사람이 이렇게 끝내면 안 된다고. 이거라도 팔아서 다시 시작해보라고 하셨죠. 순덕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깔고 있었어요. 강태우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다시 순덕에게로 시선을 내렸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 금목걸이를 팔아서 다시 시작했어요. 공사장 자빌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키웠습니다. 몇 년이 지나 작은 건설회사를 세웠어요. 그게 지금의 태운건설이 됐죠. 영자의 눈이 커졌어요. 태운건설. 그제야 그 이름이 어디서 들었던 건지 떠올랐습니다. 방송에서 몇 번씩 나오던 대기업 이름이었어요. 전국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 회사였습니다. 영자는 자신도 모르게 노인의 얼굴을 다시 바라봤어요. 이 낡은 흙집방 안에 누운 이 노인이 그 회사의 회장이라는 게 쉽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강태우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회사 이름에 제 이름을 붙인 건 그분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반드시 찾아서 은혜를 갚겠다고 수없이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그런데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해장국집도 없어져 있었고 아무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성함도 몰랐고 어디 사시는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강태훈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어요.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흘렀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방 안이 오래 조용했어요. 순덕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눈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주름진 눈가에 눈물이 가득 맺혀 있었습니다. 순덕은 강태훈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어요. 30년의 세월이 내려앉은 그 얼굴 어딘가에 비오던 저녁. 처마 밑에 쓰러져 있던 그 청년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었어요. 절박했던 그 눈빛이 지금도 그 눈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당신이었군요. 순덕의 목소리가 물속에 잠기듯 잦아들었어요. 강태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어요. 주름진 뺨을 타고 턱 끝까지 흘렀습니다. 순덕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평생 감정을 꾹꾹 눌러온 사람이 우는 방식이었어요. 소리도 없고 울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렀어요. 영자는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이 낡고 작은 방 안에서 조용히 만나고 있었어요. 아무도 설명하지 않아도 그 무게가 공기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나가 물을 올렸습니다. 뭔가 따뜻한 것을 끓여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말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그냥 따뜻한 것 하나를 내드리는 것, 그것뿐이었어요. 부뚜막 앞에 쪼그려 앉아 불을 지피면서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30년 전에 낯선 청년에게 건넨 것도 이것이었겠구나 하고요. 따뜻한 국물 한 그릇,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 물이 끓기 시작했어요. 부엌에 뿌연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가 조용히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영자가 부뚜막 앞에 쪼그려 앉아 불을 지피는 동안 방 안에서는 강태훈이 말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순덕은 여전히 눈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미동도 없었어요. 강태훈의 이야기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 시절 서울 마포 쪽에는 큰 건설 공사가 한창이었어요. 아파트 단지를 새로 짓는 공사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포클레인 소리와 망치 소리가 쉬지 않고 울려 퍼졌어요. 공사장 주변 골목에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밥을 파는 작은 가게들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국밥집, 분식집, 포장마차. 저마다 손님을 끌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연기를 피워 올렸어요. 그 골목 한켠에 낡은 천막 하나를 처마 삼아 자리를 잡은 가게가 있었습니다. 작은 해장국집이었어요. 테이블 3개, 의자 6개가 전부였습니다. 메뉴도 해장국 하나뿐이었어요. 하지만 국물 맛이 좋아서 공사판 인부들이 새벽같이 줄을 서는 집이었습니다. 그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바로 젊은 시절의 박순덕이었어요. 그 무렵 순덕은 30 중반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어린 딸 영자를 혼자 키우던 시절이었어요. 가진 것도 없고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손이 빠르고 음식 솜씨가 좋았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사골을 끓이고 새벽 6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뚝배기를 나르고 설거지를 하는 것이 순덕의 하루였어요. 가게 한켠 구석에는 늘 어린 영자가 있었습니다. 평상 위에 앉아 공책을 펼쳐놓고 숙제를 하거나 그림을 그렸어요. 손님이 많은 날이면 고개도 들 틈 없이 바쁜 어머니 대신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 모습을 힐끗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짠했어요. 저 나이에 저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데려다 맡길 곳도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영자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앉아서 어머니가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어쩌다 눈이 마주치면 씩 웃었어요. 순덕은 그 웃음을 볼 때마다 힘이 났습니다. 그날도 장사를 거의 마칠 무렵이었어요. 해가 지고 골목에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 저녁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부슬부슬 내리는 가을비였는데 바람까지 불어서 꽤 쌀쌀했습니다. 순덕은 천막 안에서 마지막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가게 앞 처마 아래에서 무언가 기척이 났습니다. 순덕이 고개를 내밀어 봤더니 사람이 있었어요. 젊은 남자였습니다. 처마 아래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비를 맞아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어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술에 취한 사람인가 싶었어요. 순덕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술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그냥 쓰러져 있었어요. 30이 채 안 돼 보이는 나이였습니다. 얼굴에는 핏기가 없었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비에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있었는데 그 밑으로 갈비뼈가 보일 만큼 말라 있었습니다. 순덕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남자의 팔을 잡아 부축했습니다. 남자는 제대로 걷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순덕이 허리를 감싸 안다시피 해서
가게 안으로 데려왔어요. 평상 위에 앉히자 남자의 몸이 앞으로 꺾일 뻔했습니다. 순덕이 얼른 붙잡았어요. 가게 구석에 앉아있던 어린 영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봤습니다. 낯선 어른이 갑자기 들어왔으니까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빤히 쳐다봤어요. 순덕이 영자 쪽을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저쪽에 앉아있어. 영자는 순덕의 눈빛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구석 평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그 남자에게 가 있었어요. 순덕은 아무 말 없이 부뚜막으로 갔습니다. 아침부터 끓여온 사골 육수가 아직 따뜻하게 남아 있었어요. 뚝배기에 국물을 가득 담고 밥을 말았습니다. 깍두기 한 접시를 옆에 놓고 남자 앞에 내려놓았어요. 남자는 처음에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뚝배기에서 모락모락 올라오는 김이 남자의 차가운 얼굴을 감쌌어요. 구수하고 뜨끈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 온기에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바람 빠진 것처럼 떨렸어요. 다 망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소리도 없이 흘렀습니다. 젊은 남자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를 들썩였어요. 오래 참아온 것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등을 두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았어요. 그것뿐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났어요. 남자가 겨우 울음을 멈추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두 손으로 숟가락을 쥐고 국물을 한 모금 떴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으로 넘어가는 순간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또 한 번 흘렀어요. 이번에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국물을 다 먹을 때까지 말이 없었어요. 순덕은 말없이 국물을 한 번 더 채워줬습니다. 뚝배기를 가져다가 국자로 가득 떠넣었어요. 그것도 아무 말 없이요. 남자가 뚝배기를 다 비웠습니다. 깍두기도 몇 점 집었어요. 그제야 얼굴에 조금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리고 앞치마 안쪽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가늘고 노란 금목걸이였어요. 오래된 물건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받은 것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순덕이 늘 몸에 지니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팔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어서 그냥 품고 살아온 물건이었어요. 순덕은 그것을 남자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젊은 사람이 이렇게 끝내면 안 되죠. 이거라도 팔아서 다시 시작해보세요. 남자는 손바닥 위에 금목걸이를 내려다봤어요. 오래 내려다봤습니다. 가는 금줄이 손바닥 위에서 빛났어요. 고개를 들어 순덕을 바라봤습니다.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이 움직였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순덕은 그냥 돌아서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바라보지 않았어요. 남자가 민망하지 않도록요. 남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금목걸이를 손에 꼭 쥔 채로요. 순덕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옆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줬어요.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어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지금 이 방 안에서 강태우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목젖이 천천히 움직였다가 멈췄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오래 묻어온 기억이라 꺼내는 것만으로도 벅찬 것 같았습니다. 순덕도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등 위로 눈물 한 방울이 소리 없이 떨어졌어요.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가 보글보글 들려왔습니다. 영자는 부뚜막 앞에 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불빛이 영자의 얼굴을 노랗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젖어 있었어요.
방 안에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강태우는 눈을 감은 채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순덕은 눈가를 훔치고 나서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었습니다. 영자는 부엌에서 보리차를 끓여 조용히 들여왔어요. 따뜻한 잔 하나를 강태훈 옆에 놓고 물러섰습니다. 아무도 말을 재촉하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가 어디로 이어지는지 모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강태훈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그날 밤 그 골목을 떠나면서 강태훈은 손바닥에 금목걸이를 꼭 쥐었어요. 빗속을 걸으면서 자꾸 뒤를 돌아봤습니다. 가게 불빛이 어둠 속에서 노랗게 빛나고 있었어요. 골목 끝까지 걸어가면서도 그 불빛이 눈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발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짊어진 사람의 무게였어요. 이튿날 아침 강태우는 금목걸이를 팔았습니다. 금가게 주인이 저울에 달아보더니 큰 돈은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돈이 손에 쥐어지는 순간 이상한 힘이 솟았습니다. 이 돈으로 끝을 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돈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요. 그것은 그냥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건네준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을 함부로 쓸 수 없었습니다. 강태우는 공사판으로 갔어요. 가장 낮은 자리부터 시작했습니다. 인부들 밥을 나르고 흙을 치우고 자재를 옮겼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날도 있었고 손바닥에 물집이 잡혀 피가 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새벽에 제일 먼저 나와 밤에 제일 늦게 들어갔습니다. 밥값을 아끼려고 공사장 한켠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날이 더 많았어요. 겨울에는 손이 트고 발이 시렸습니다. 여름에는 땡볕 아래서 쓰러질 것 같은 날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 번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자꾸 그 저녁이 떠올랐어요. 처마 아래에서 웅크리고 있던 자신의 모습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국물을 채워주던 그 손이 생각났습니다. 그 생각이 날 때마다 다시 일어섰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돈이 조금씩 모였어요. 강태우는 그 돈으로 낡은 트럭 한 대를 샀습니다. 자재를 실어 나르는 일을 직접 시작했어요. 남들이 꺼리는 야간 작업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거래처가 하나둘 늘었어요. 신용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강태훈을 믿기 시작했어요. 몇 년이 더 지나서 강태훈은 작은 건설회사를 세웠습니다. 직원이 5명뿐인 회사였어요. 사무실은 반 지하였습니다. 창문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만 보였어요. 그래도 그 사무실 문에 간판을 다는 날 손이 떨렸습니다. 사다리에 올라가 나사를 조이면서 간판 글씨를 오래 바라봤어요. 회사 이름을 짓던 날 강태훈은 오래 고민했습니다. 여러 이름을 써보고 지우고 또 써보았어요. 그런데 자꾸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저녁 마포 골목 안의 작은 가게, 그 처마 아래 걸려있던 낡은 나무 간판이었어요. 삐뚤빼뚤하게 쓰인 가게 이름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날 그 불빛이 없었다면 자신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회사에 붙였습니다. 태운건설이었어요. 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짐이었어요. 이 이름을 달고 다니는 한 그날의 일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반드시 그 여인을 찾아서 은혜를 갚겠다는 다짐이었어요. 그 뒤로 회사는 조금씩 커졌습니다. 작은 공사에서 중간 공사로, 중간 공사에서 큰 공사로 넓혀갔어요. 직원 5명이 50명이 됐고 50명이 500명이 됐습니다. 강태우는 결국 전국 누구나 아는 대기업의 회장이 됐어요. 하지만 그 모든 시간 동안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의 비냄새, 처마 아래 차가운 바닥, 뚝배기에서 올라오던 구수한 국물 냄새,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어주던 그 여인의 모습이 늘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었어요.
회장이 된 뒤에도 그 골목을 찾아갔습니다. 사람을 시켜 수소문도 해봤어요. 하지만 해장국집은 이미 없어져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아무도 몰랐어요. 성함도 몰랐고 어디 사시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무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흘렀습니다. 강태우는 거기서 말을 멈췄어요. 보리차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어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강태훈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어요. 그러다 강태훈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영자가 얼른 등을 받쳐줬어요. 강태훈은 힘겹게 상체를 세우더니 순떡 쪽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상처나고 주름진 손이었어요. 그 손으로 순덕의 두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순덕의 손이 작고 차가웠어요. 강태훈은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놓지 않았어요. 찾았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는데 그 안에 30년치 감정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순덕이 고개를 들었어요. 두 눈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강태훈의 손을 마주 잡았어요. 두 사람의 주름진 손이 조용히 포개졌습니다. 부엌 입구에 서 있던 영자는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니 눈물이 한 줄 흘렀어요. 영자는 소매 끝으로 슬쩍 닦았습니다. 소리 없이 닦았어요. 두 노인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 낡고 작은 방 안에서 30년이라는 세월이 조용히 완성되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영자가 눈물을 훔치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왜 절벽에 계셨던 거예요?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아까까지 따뜻하게 감돌던 기운이 순식간에 거쳤습니다. 강태훈의 얼굴에서 온기가 사라졌어요. 눈빛이 깊고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순덕의 손을 잡고 있던 강태훈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태훈은 천천히 순덕의 손을 내려놓았어요. 이불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얹은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쉬었어요. 내쉬는 숨이 길고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그 절벽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말이 방 안에 떨어지는 순간 영자와 순덕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강태훈은 천장을 바라본 채 두 손을 이불 위에 얹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멀리 있었어요. 아주 멀리. 순덕이 먼저 낮게 물었습니다. 친아들이? 강태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가볍게 떨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그 자신도 알 수 없는 감정이 얼굴 위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자는 두 손이 저절로 주먹으로 쥐어졌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됐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경찰에 신고해야죠. 당장이요. 강태훈이 손을 저었습니다. 힘없이 그러나 또렷하게요. 증거가 없으면 안 돼요. 강태훈은 눈을 감은 채 그날의 기억을 천천히 꺼내기 시작했어요. 말하기 싫었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눈앞에 앉은 두 사람이 알아야 했어요. 그날 강민석이 찾아온 것은 이른 오후였습니다. 회장실로 들어온 강민석은 아버지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며 드라이브를 제안했어요. 오랜만에 둘이서 바람이나 쐬자는 말이었습니다. 강태훈은 별 의심 없이 따라 나섰어요. 아들이 그런 말을 한 것이 워낙 오랜만이라 오히려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뒤 강민석은 말이 없었어요. 라디오도 틀지 않았고 어디로 가는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태훈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점점 낯선 길로 접어드는 것을 느꼈어요. 시내를 벗어나 외곽도로로 나오더니 산 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가느냐? 강태훈이 물었어요. 강민석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공기 좋은 데로요. 그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너무 평평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어요. 강태훈은 그때 처음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가 산길로 깊이 들어갈수록 강태훈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도 없고 차도 없었어요. 나무만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강민석은 아무 말 없이 핸들을 잡고 있었어요. 차가 멈춘 것은 산 깊숙한 곳이었습니다. 길이 끊기는 자리였어요. 강민석이 시동을 껐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렸어요. 강태훈도 영문을 모른 채 차에서 내렸습니다. 강민석이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어요. 좁은 산길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태훈은 그 뒤를 따랐어요. 발밑에 낙엽이 쌓여 있었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절벽 앞에 섰습니다. 발밑으로 수십 미터 아래가 펼쳐졌어요. 강태훈은 자기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강민석이 돌아섰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눈빛도 없었어요. 그냥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강민석이 낮게 말했어요.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아버지. 강태훈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이해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해됐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나 그 눈빛은 아들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민서가 이게 무슨 짓이냐? 강태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발 앞으로 다가왔어요. 강태훈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발밑이 절벽 끝이었어요. 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강민석이 두 손으로 강태훈의 어깨를 밀었어요. 갑작스럽고 강한 힘이었습니다. 강태훈은 중심을 잃고 뒤로 쏠렸어요. 발이 절벽 끝에서 허공으로 떨어졌습니다. 손이 반사적으로 바위를 잡았어요. 간신히 잡혔습니다. 두 손으로 바위를 붙잡은 채 매달렸어요. 아래를 보지 않으려 했지만 발밑이 허공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강민석은 절벽 위에 서서 내려다봤어요. 잠시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그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강태훈은 혼자였어요. 두 손으로 바위를 붙잡은 채 수십 미터 허공 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손이 긁혔어요. 피가 났습니다. 팔이 떨렸어요.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때 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바로 영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강태훈은 말을 거기서 멈췄어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어요. 순덕은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눈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주먹을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잠시 뒤 강태훈은 영자에게 휴대폰을 다시 건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전화가 연결됐어요. 강태훈이 말했습니다. 도윤아. 전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살아계셨군요. 목이 메는 목소리였어요. 그 짧은 한마디에 며칠 동안 얼마나 애가 탔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최도윤은 20년 넘게 강태훈 곁을 지켜온 사람이었어요. 강태훈이 갑자기 연락이 끊겼을 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짐작했을 겁니다. 그러나 확인할 방법이 없었겠죠. 강태훈은 짧게 지시를 전했어요. 회사 지하 주차장 CCTV를 확인할 것, 차량 이동 경로를 추적할 것, 그리고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할 것이었습니다.
통화는 길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몇 시간 뒤 서울 태운건설 본사 보안 관제실에 최도윤이 들어섰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직원들 인사에 짧게 고개만 끄덕이고 곧장 화면 앞에 앉았어요. 며칠 전 날짜의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지하 주차장 안으로 강민석이 걸어왔어요. 반듯한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잠시 뒤 강태훈이 뒤따라 걸어왔어요. 강민석이 아버지에게 다가가 팔을 잡고 부축했습니다. 차 문을 열어 조수석에 태웠어요. 그리고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최도윤은 화면을 멈추고 바라봤어요. 누가 봐도 아들이 아버지를 챙기는 장면이었습니다. 걱정스럽게 부축하고 문을 열어주는 모습이었어요. 화면만 보면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최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강민석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지나치게 차분했습니다. 다음은 산 입구 국도 CCTV였어요. 강민석의 차가 국도를 달리다가 산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로 접어드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오후 3시 12분이었어요. 최도윤은 화면을 계속 넘겼습니다. 같은 차량이 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이 나왔어요. 오후 4시 23분이었습니다. 최도윤은 조수석을 봤어요. 비어 있었습니다. 올라갈 때 두 사람이 탔던 차가 내려올 때는 혼자였어요. 텅 빈 조수석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눈앞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블랙박스를 열었습니다. 노트북에 연결하고 파일을 재생했어요. 처음에는 차 안의 소음만 들렸습니다. 엔진 소리와 바람 소리였어요. 그러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석의 목소리였어요. 낮고 평평한 목소리였습니다. 감정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 감정 없음이 더 섬뜩했습니다.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아버지. 최도윤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소리들이 쏟아졌어요. 몸싸움 소리, 발이 땅을 밟는 소리, 거칠게 숨을 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강태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떨리고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녹음은 거기서 끊겼어요. 최도윤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무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낮게 울리고 있었어요. 천천히 손을 들어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장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파일이 저장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최도윤은 노트북을 닫았어요.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산골 흙집에서 보낸 며칠이었어요. 강태훈은 영자와 순덕의 보살핌을 받으며 조금씩 기운을 차렸습니다. 손등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고 얼굴빛도 조금씩 돌아왔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마음속에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을 끝내기 전에는 아무것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태운건설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서울 태운건설 본사 20층 대회의실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넓은 방이었습니다. 긴 테이블이 양쪽으로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테이블마다 명패가 세워져 있었고 두툼한 자료집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주주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회장이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다는 소문이 사내에 돌고 있었어요. 아무도 정확히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다들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입구에서부터 이미 눈빛들이 불안하게 오갔어요. 단상 앞에는 강민석이 서 있었습니다. 짙은 남색 양복에 흰 셔츠, 은빛 넥타이를 맨 강민석은 흠잡을 데 없이 단정했어요.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았고 손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하게 차분했어요. 며칠 동안 이 순간만을 위해 준비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밤마다 혼자 앉아 할 말을 골랐고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거울 앞에서 연습했어요.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이미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강민석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인 강태훈 회장이 며칠 전부터 갑자기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건강 이상으로 인한 자리 비움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안타깝게도 현재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경영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사회 결의에 따라 자신이 경영권을 이어받겠다고 선언하려 했어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마치 슬픔을 꾹 눌러 참는 아들처럼 보이도록 계산된 말투였어요. 준비된 연기였습니다. 회의장에 앉은 주주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러나 표정들이 한결같지 않았습니다. 몇몇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다는 말이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옆 사람과 눈빛을 교환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석연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어요. 확인된 사실이 없었고 공개적으로 부회장에게 맞설 명분도 없었습니다. 강민석이 다음 말을 꺼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회의장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소리는 크지 않았어요. 묵직한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에 가장 뒤쪽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먼저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움직임이 앞으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물결처럼 번졌습니다. 회의장 안이 술렁였어요. 강태훈이었습니다. 지팡이 하나를 짚고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얼굴 왼편에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걸음이 조금 느렸어요. 하지만 등은 굽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회의장을 가로질러 걸어 들어오는 강태훈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넓은 회의장을 지나는 발소리가 조용한 공기 속에 또렷하게 울렸어요. 회의장이 뒤집혔습니다. 여기저기서 낮은 탄성이 터졌어요. 자리에서 일어서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서로 귀갯말을 나누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믿기 어렵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소재를 알 수 없다던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직접 걸어 들어오고 있었으니까요. 단상에 서 있던 강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서류가 바스락 소리를 내며 구겨졌어요. 입이 반쯤 벌어졌습니다. 그 오래 준비해온 차분함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며칠을 쌓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석이 낮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지. 강태훈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 하나로 충분했어요. 강민석은 그 눈빛을 받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반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강태훈이 단상 옆에 섰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려 최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최도윤은 이미 회의장 측면에 서 있었어요.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짧게 마주쳤어요. 말이 없어도 됐습니다. 최도윤이 앞으로 나왔어요. 회의장 정면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주주들의 시선이 일제히 스크린으로 향했어요. 최도윤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첫 번째 영상이 나왔습니다. 회사 지하 주차장 CCTV 영상이었어요. 날짜와 시각이 화면 오른쪽 아래에 찍혀 있었습니다. 강민석이 걸어오고 강태훈이 뒤따라오고 강민석이 아버지를 부축해 조수석에 태우는 장면이었어요. 회의장에 앉은 사람들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조용했어요. 두 번째 영상으로 넘어갔습니다. 산 입구 국도 CCTV 영상이었어요.
화면 속 강민석의 차가 국도를 달리다가 산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로 접어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시각은 오후 3시 12분이었어요. 그리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같은 차가 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이었어요. 시각은 오후 4시 23분이었습니다. 최도윤이 그 장면에서 화면을 잠깐 멈췄어요. 조수석이 비어 있었습니다. 올라갈 때 두 사람이 탔던 차가 내려올 때는 운전석에 혼자였어요. 텅 빈 조수석이 화면에 가득 찼습니다. 회의장 안에서 낮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흘렀어요.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표정들이 굳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었습니다. 최도윤이 블랙박스 음성 파일을 재생했어요.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차 안의 엔진 소리만 들렸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아버지. 회의장이 굳었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방금 들린 그 목소리가 누구의 것인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알았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몸싸움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이 땅을 밟는 소리, 거칠게 숨을 쉬는 소리가 이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가 이게 무슨 짓이냐? 강태훈의 목소리였어요. 떨리고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회의장 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소리가 끊겼습니다. 회의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의자를 끄는 소리도 없었고 종이 넘기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 넓은 회의장이 숨을 멈춘 것처럼 조용했어요. 강민석은 단상 위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빛이 창백한 것을 넘어 흑빛이 돼 있었어요. 손에 쥐고 있던 서류가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주웠으면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입술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뭔가 말을 하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태훈은 아들을 바라봤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냥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오히려 더 무거웠어요. 회의장 안에 흐르는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음성이 끊기고 나서도 회의장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얼마나 이어졌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여기저기서 낮은 웅성거림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귓속말처럼 작았습니다. 그러다 점점 커졌어요. 옆 사람과 눈빛을 교환하는 사람, 자료집을 내려놓고 스크린을 다시 바라보는 사람, 자리에서 반쯤 일어선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단상 위에 서 있던 강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 영상은 조작된 겁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낮게 시작했어요. 하지만 말을 이어갈수록 점점 높아졌습니다. 영상이 편집된 것이라고 했어요. 블랙박스 음성도 맥락이 잘려나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해치려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주주들은 강민석 쪽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시선들이 스크린과 강태훈 사이를 오갔습니다. 강민석의 목소리가 점점 커질수록 회의장의 공기는 오히려 더 싸늘해졌어요. 누군가 반박하거나 맞서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듣지 않았어요. 그것이 더 무서운 침묵이었습니다. 그때 회의장 뒤쪽 문이 다시 열렸어요.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사복 형사로 보이는 사람 1명이 더 따라 들어왔어요. 3사람은 천천히 단상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회의장 안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어요. 강민석은 그 순간 뒤를 돌아봤습니다. 출구 쪽으로 발을 옮기려 했어요. 하지만 회의장 양옆에 서 있던 경호원들이 이미 통로를 막고 있었습니다. 강민석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했어요.
어디로도 갈 수 없었습니다. 경찰관이 강민석 앞에 섰어요. 그 순간 강민석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무릎이 접혔어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키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 같았어요. 아까까지 단상 위에서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이 지금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강민석은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숨이 거칠게 오르내렸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앞에 강태훈이 서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채 조용히 서 있었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눈빛도 차갑지 않았어요. 그냥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민석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무릎으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기어가기 시작했어요. 넥타이를 맨 양복 차림으로 대리석 바닥을 무릎으로 기어갔습니다. 회의장에 앉아있던 주주들이 숨을 죽였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강민석은 강태훈의 발 앞까지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바닥에 짚었어요. 머리가 바닥을 향해 숙여졌습니다.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소리가 터졌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오열이었습니다.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소리였어요. 목이 막히고 숨이 끊기는 울음이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텅 빈 회의장 안을 가득 채웠어요. 높은 천장에 부딪혀 메아리처럼 돌아왔습니다. 강태훈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팡이를 짚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우는 아들을 내려다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석이 흐느끼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뒤섞인 얼굴이었어요. 48살의 남자가 아버지 앞에서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저를 한 번만 봐줬으면 그것뿐이었는데 목이 메어 말이 끊겼어요. 다시 이어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늘 회사 일이 먼저였다고 했어요. 잘했다는 말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들이 울음 사이사이로 새어나왔어요. 논리도 없었고 변명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 쌓인 것들이 터지는 소리였어요. 회의장 안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바라봤습니다. 그 울음이 너무 적나라해서 차마 외면하기도 어려웠어요. 강태훈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주 작게요. 알아채기 어려울 만큼 작은 떨림이었어요. 손이 움직이려는 것 같았습니다. 발 앞에 엎드려 우는 아들 쪽으로 손이 내려가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끝내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이 천천히 앞으로 나왔어요. 강민석의 팔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강민석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어요.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차갑고 작은 소리였어요. 강민석의 두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강민석의 울음이 멈췄어요. 거짓말처럼 멈췄습니다. 고개가 아래로 떨어졌어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이 강민석을 이끌고 회의장을 빠져나갔어요. 발소리가 조용히 멀어졌습니다. 강태훈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문이 닫힐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도 한참을 그쪽을 바라봤어요. 분노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슬픈 얼굴도 아니었어요. 무엇이라고 이름 붙이기 어려운 얼굴이었습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표정이었어요. 강태훈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숙였어요. 주주총회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의장의 마무리 선언도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하나둘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누구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만 반복됐습니다. 최도윤이 강태훈 곁으로 다가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섰어요. 두 사람은 텅 빈 회의장에 나란히 남았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 자료집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명패도 그대로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수십 명이 가득 앉아 있던 자리들이 한꺼번에 비어버렸어요. 강태우는 그 빈자리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울에서 모든 일을 마무리한 강태우는 다시 차에 올랐어요. 최도윤이 운전했습니다. 차가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어요. 산이 가까워질수록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나무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흙집 마당에 차가 멈췄습니다. 강태훈이 차에서 내렸어요. 마당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마루 끝에 순덕이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햇볕을 쬐고 있었어요. 눈을 살짝 감은 채 볕을 받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위로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영자는 마당에서 빗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강태훈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 손을 멈췄어요. 빗자루를 든 채 그냥 서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강태훈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햇볕을 쬐는 순떡과 빗자루를 든 영자를요. 이 낡고 작은 마당이 며칠 전 그 차갑고 넓은 회의장보다 훨씬 크게 느껴졌어요. 강태훈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울 가시죠. 두 분 다요. 영자와 순덕이 서울병원으로 가는 날이었어요. 순덕의 눈을 고쳐야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서울병원은 순덕에게 낯선 곳이었습니다. 산골에서 평생을 살아온 순덕에게 서울의 큰 병원은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어요. 복도가 넓었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기계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고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어요. 순덕은 영자의 팔을 꼭 잡은 채 걸었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가 수술을 권했어요. 백내장이 많이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지금 수술하면 시력을 꽤 되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간단한 수술이라고도 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 같은 늙은이한테 이런 걸 그냥 이대로 살면 되지.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부담스러운 것이었어요. 돈도 돈이었지만 그보다는 자신 같은 늙은이한테 이렇게 큰 것을 받아도 되나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평생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익숙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영자는 순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병원 복도 한켠에 서였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 바라봤지만 영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얼굴 좀 제대로 봐줘요. 부탁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평생 어머니가 흐릿한 눈으로 세상을 살아온 것을 알고 있었어요. 딸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살아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영자의 얼굴을 내려다봤어요. 흐릿하게 보이는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지금 울고 있는 것이 느껴졌어요. 순덕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순덕은 일찍 잠에서 깼어요. 수술이 무섭다기보다 이상하게 마음이 설렜습니다. 오랫동안 뿌옇게만 보이던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수술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능숙하게 수술을 마쳤어요. 순덕은 회복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의사가 붕대를 풀었습니다. 순덕은 눈을 천천히 떴어요. 처음에는 눈이 부셨습니다. 강한 빛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눈을 깜빡이고 또 깜빡였습니다. 그러다 서서히 초점이 맞아갔어요. 창문이 보였습니다. 창문 밖으로 하늘이 보였어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이 보였어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도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도 보였어요.
하나하나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순덕의 입에서 낮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세상이 이렇게 밝았나. 혼잣말이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터져나온 말이었습니다.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세상이 이렇게 선명한 곳인 줄 몰랐어요. 나무도 하늘도 사람도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는 것인 줄 몰랐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침대 옆에 영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영자의 얼굴이 보였어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주름이 보였고, 눈이 보였고, 입술이 보였어요. 오래 봐왔지만 이렇게 선명하게 본 것은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순덕이 천천히 웃었어요. 영자는 웃으려 했습니다. 웃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먼저 나왔어요.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한 줄, 두 줄, 그냥 흘렀어요. 순덕이 손을 뻗었습니다. 영자의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그냥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햇볕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얼마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강태훈이 차를 보냈어요. 순덕과 영자를 태우고 서울 마포 쪽으로 향했습니다. 강태훈이 직접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차가 오래된 골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길이었어요. 양옆으로 낡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차가 멈췄어요. 골목 안 작은 가게 앞이었습니다. 새로 단장한 가게였어요. 유리문이 반짝였고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 입구 위에 달린 간판을 보는 순간 순덕의 발이 멈췄어요. 나무로 만든 간판이었습니다. 옛날 방식으로 만든 간판이었어요. 거기에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덕 해장국. 순덕은 그 자리에 서서 간판을 바라봤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저렇게 큰 글씨로 간판에 걸려 있는 것을 본 것이 난생 처음이었어요. 눈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이번에는 참으려 해도 참아지지 않았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강태훈이 순덕 곁에 섰어요. 함께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30년 전 그 한 그릇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순덕은 간판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말했어요. 나는 그냥 배고픈 사람한테 밥 한 그릇 드린 것뿐인데.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정말로 그것뿐이었어요. 그날 밤 비를 맞고 쓰러진 청년이 불쌍해서 국물을 떠준 것뿐이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랬을 뿐이었습니다. 강태훈이 웃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게 저를 살렸습니다. 짧은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30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사판 새벽, 낡은 트럭, 반 지하 사무실, 태운건설 간판. 그 모든 것이 그 한 그릇에서 시작됐어요. 강태훈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덕도 이제 알게 됐어요.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첫 손님이었어요.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출근길인 듯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뜨끈한 것 한 그릇 하고 싶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순덕이 앞치마를 두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래 걷지 않았는데도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가스불을 켜고 국솥 뚜껑을 열었어요. 뜨거운 김이 올라왔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어요. 순덕은 국자를 들었습니다. 천천히 국물을 떠서 뚝배기에 담았어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나이 든 손이었어요. 하지만 국자를 드는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손이 오래된 일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뚝배기가 손님 앞에 놓였습니다. 영자는 카운터 옆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어머니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들고 서 있는 뒷모습이었어요. 그 뒷모습을 보는 것이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산골 흙집에서 염소를 키우며 살아온 어머니였어요.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머니는 서울 한복판에서 간판을 달고 첫 손님에게 국물을 건네고 있었어요.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화냈어요. 영자는 그 뒷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웃음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것이 올라왔습니다. 영자는 그냥 바라봤어요. 어머니의 뒷모습을요. 가게 안에 국물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따뜻했어요. 30년 전 마포 골목 그 저녁처럼요. 그때도 이런 냄새였을 겁니다. 비가 오는 저녁, 낡은 가게, 쓰러진 청년에게 건네던 그 한 그릇. 그 냄새가 지금 이 골목에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따뜻한 국물이 다시 사람들에게 건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